전하, 누군가 저 아이를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이려 했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후궁 전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뺀 여인은 중전도 든든한 친정도 자신을 지켜줄 세력도 없는 낮은 궁인이었지만 누군가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없애려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살해 음모보다 더 끔찍한 이유는 이 궁궐에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져야 하는 목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최 씨였습니다. 예법과 권세 뒤에 숨은 이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 보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670년 겨울 훗날 숙빈 최 씨가 되는 아이는 한양 가까운 가난한 집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의 행복은 소박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가족의 숨소리,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는 목소리. 그녀에게 처음 주어진 세상은 그 정도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쓰러졌고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어린 남매 셋과 갑자기 너무 넓어진 세상이었습니다. 외가가 아이들을 거두었지만 가난한 집에서 새아이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웠고 아이는 누군가 자신을 두고 망설이고 있다는 기척을 일찍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길처럼 제시된 것은 궁으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무술이라면 굶지 않을 것이라는 말. 아래 어린 최 씨는 외삼촌의 손에 이끌려 궁문 앞에 섰습니다. 너무 높은 담과 사람을 삼킬 듯한 큰 문 앞에서 그녀는 손이 놓이는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혼자라는 것을. 훗날 많은 이들이 그녀를 왕의 어머니로 기억하겠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7살 아이가 소리 없이 버려진 그 문 앞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술이는 궁 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글도 예법도 아닌 손과 어깨와 허리만이 허락된 자리. 새벽부터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장작 나르기를 밤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름 대신 거기 애라 불렀고 겨울이면 얼어붙은 두레박과 물동이 속에서 손이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궁은 울음이 위로를 부르지 않고 꾸지람을 부른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삶은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봄엔 빨래가, 여름엔 먼지와 땀이 가을엔 김장이, 겨울엔 다시 얼음 낀 우물가가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7살은 열이 되고 열은 15이 되도록 그녀가 배운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법, 억울해도 바로 해명하지 않는 법, 사람의 표정에서 먼저 위험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궁은 사람을 키우기보다 달케했고 그녀는 달아 없어지지 않기 위해 마음부터 접어 넣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 그녀에게 가장 또렷한 것은 아마 밤이었을 것입니다. 궁, 아니 잠잠해지면 오래전 집의 기억이 떠올랐고 어떤 밤에는 거의 소리도 나지 않게 어머니를 불러넣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일하던 궁인이 여기서는 기억이 많으면 오래 못 버틴다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옷빛과 텅 빈 방의 냄새를 잊지 못했습니다. 버티는 법을 배우면서도 끝내버리지 못한 것은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1681 연세 왕비 인현왕후가 들어왔고 얼마 뒤 최 씨는 왕후의 처소 가까이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의 손을 본 왕후는 찬물에 오래 시달렸느냐고 물었고 약과 새버선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누구에게도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던 사람에게 상처난 손을 보고 아프겠다고 말해주는 일은 생애 전체를 바꿀 만큼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궁의 명령은 많았지만 다정함은 드물었고 그래서 한 번 받은 다정함은 오래 남습니다. 인현왕후의 곁은 최 씨에게 처음으로 밀려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였습니다. 왕후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이제는 내 곁에 있으라고 했고 최 씨는 그 뒤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궁의 평화는 늘 정치보다 약했습니다. 장 씨의 존재가 궁 안공기를 서서히 바꾸고 있었고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느 편에 설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도 자신을 잠시 보호해준 온기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1689년 기사왕국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궁을 떠났고 장씨는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최씨는 비 오는 날 문 곁에 엎드린 채 가마가 멀어지는 소리만 들었고 떠나기 전 왕후가 남긴 작은 끄덕임의 뜻을 오래 헤아렸을 것입니다. 그 뒤 그녀는 다시 낮은 자리로 밀려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훗날 그녀의 운명을 바꿀 또 다른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은 끝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궁에는 벽은 많아도 비밀이 오래 머무는 방은 드물었고 소식은 곧 장씨 측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뒤부터 최 씨의 주변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음식 하나도 의심해야 했고 밤에 발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늙은 궁인은 여기서는 아이를 품은 몸이 가장 약한 몸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몸이라 경고했고 최 씨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낯선 군긴이 가져온 음식 반쯤 열린 문 방 앞에 멈춘 발소리 같은 사소한 변화도 그녀에게는 모두 칼날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실제 위협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그 공포만은 분명 실제했습니다. 최 씨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을 멈추고 물을 마시기 전 냄새부터 맡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한 몸이 아니라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아이까지 지켜야 했기에 그녀는 더 말이 없어지고 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자라났고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더 큰 공포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숙종이 잠시 그녀를 찾았고 최 씨는 아이가 무사할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레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이 내가 지키겠다고 말했더라도 궁에서 살아온 사람은 왕조차 모든 방과 부엌의 손길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지키겠다고 말해주는 일은 그 절망 속에서 작은 위로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기록은 그 사실만 짧게 남길 뿐 이름도 얼굴도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품에 안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최 씨는 숨이 끊긴 뒤에도 아이를 쉽게 놓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만 더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가 되자마자 동시에 아이를 잃는 사람의 고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은 설명되지 않는 공포와 죄책감으로 마음속에 오래 남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잃은 뒤의 궁은 같은 소리를 내면서도 전혀 다른 곳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종이 울리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겠지만 최 씨에게는 모든 것이 멀고 둔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저지도는 몸으로 텅 빈 품을 견뎌야 했고 아이가 울어야 할 시간마다 몸이 먼저 기억했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남의 슬픔에 오래 서 있는 것조차 위험이 될 수 있었기에 그녀도 울음을 접고 낮에는 다시 조용히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질문만은 끝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실 뒤에는 더 만회하는 침묵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해 입을 다물고 슬픔을 겪은 이는 어떤 말도 진실처럼 들리지 않아 또 침묵하게 됩니다. 늙은 궁인이 약을 가져다 주었을 때 최 씨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었느냐? 고 낮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인은 곧장 답하지 못했고 다만 아이를 잃은 어미들은 늘 자기 잘못을 먼저 찾는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최 씨는 먹는 것 만나는 사람, 방과 냄새와 기척까지 더 철저히 살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겁 많은 여인이 아니라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한 사람들은 곧 그녀가 예전보다 더 말이 없어졌다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고 다정함에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방어였습니다. 숙종이 위로하려 했더라도 왕은 그녀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없었고 궁 전체의 불안과 적외의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밤 그가 아직도 많이 괴로운가 묻자 최 씨는 울음은 멎었사오나 마음은 아직 그치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궁 안팎의 공기도 다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장씨가 중전이 된 뒤 권력은 그녀 쪽으로 기운 듯했지만 궁 안에서는 이미 오만과 지나친 기세를 경계하는 시선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정세를 다 알지는 못해도 사람들의 말투와 발걸음, 다시 낮게 오르내리는 이름들 속에서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승패가 아니라 한 번 잃은 것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그녀의 몸은 또 다른 생명의 조짐을 품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을 알게 된 순간 최 씨는 기쁨보다 먼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처사이를 잃은 사람에게 새 생명은 희망이면서도 또 다른 상실의 예고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이전의 어지러움과 떨림을 홀로 견뎠을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음식과 사람방과 문단속까지 더욱 엄격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질문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지키지 못한 사람이 과연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까? 그 무렵 숙종도 그녀를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대했다고 전해집니다. 처사이를 잃은 충격과 이번 임신이 놓인 긴장을 왕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배려가 곧 안전을 뜻하지는 않았습니다. 궁에서는 보호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때로 더 많은 원망과 경계심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 시선을 직접 듣지 않아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사하면서도 두려워했고 기대하면서도 미리 포기하는 마음을 배워갔습니다. 이 무렵 인현왕후의 이름도 다시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동정과 그리움이 궁 안팎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숙종의 마음도 점차 장씨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가장자리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런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했을 것입니다. 한때 은혜를 입었던 왕후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에서는 누군가의 복권이 곧 다른 누군가의 몰락을 뜻하기에 좋은 소식조차 곧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이 일어나면서 인현왕후는 복이 되고 장씨는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궁 안의 질서도 함께 거칠게 뒤집혔고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이 변화는 통쾌함보다 불안한 안돼 가까웠을 것입니다. 인현왕후의 귀화는 분명 마음을 울렸겠지만 동시에 장씨와 그 주변이 느낄 두려움과 분노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녀의 몸에는 이미 또 한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밤 그녀는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궁에서 누군가의 승리가 곧 자신의 평안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이 된 뒤 최 씨는 감히 가까이 오래 머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한 왕후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최 씨는 깊이 엎드렸고 왕후는 많이 놀랐겠구나 라고 낮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마디에 최 씨는 참던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왕후는 더 묻지 않고 이번에는 몸을 먼저 살피거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 짧은 만남은 기록보다 더 오래 남는 장면입니다. 최 씨에게 인현왕후는 단지 권력을 되찾은 중전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사람으로 보아주는 몇 안 되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조금 더 자라자 숙종의 관심도 자연히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왕이 아이를 안아보거나 미소를 보였다는 이야기는 곧 궁 안에 퍼졌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최 씨는 기쁘면서도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왕의 사랑은 보호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시기와 두려움을 부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바랐을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받되 너무 드러나지 않기를 총애를 받되 미움을 사지 않기를. 연인군의 어린 시절은 화려한 왕자 교육보다 조심스럽게 보호된 작은 방해 시간에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최 씨는 유모를 드릴 때도 그를 가르칠 사람을 정할 때도 함께 놀릴 아이를 고를 때도 오래 살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자기 작은 세상 안에서 웃고 자라났고 그 순진함 때문에 오히려 더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 씨가 속으로 빌었던 것은 아마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진실을 너무 빨리 알지 않고도 오래 살아남기를. 하지만 세상은 아이를 오래 순진하게만 두지 않습니다. 연인꾼도 어른들의 표정과 침묵 속에서 왜 어떤 이름 앞에서는 말이 먹고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지는지 조금씩 느꼈을지 모릅니다. 최 씨는 아이가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전혀 모르고 자라게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은 설명보다 표정과 손길, 그리고 오래된 침묵 속에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 씨는 자기 삶이 더 이상 자기만의 것이 아님을 절감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 아이를 안는 방식 하나까지도 누군가에게 읽히고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검소하고 더 겸손하게 살았고 하나이의 어머니라는 기쁨과 바로 그 아이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두려움 사이에서 조용히 마모되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모 속에서도 분명해진 것은 그녀가 더 이상 그저 휩쓸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하며 아이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지킨다는 것은 단지 위협을 피하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에서 자라는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리를 배워야 했고 최 씨는 연인꾼이 너무 비굴해지지도 지나치게 당당해지지도 않기를 바라며 그 사이를 가르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겨도 다치는 길이 있고 저도 살아남는 길이 있다는 말은 단순한 훈육이 아니라 생존의 질서였습니다. 궁은 늘 아이를 너무 빨리 어른으로 만들었습니다. 숙종은 점차 연인군의 총명함을 알아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최 씨는 아이가 칭찬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재능이 사랑을 부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견제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를 자랑스럽게 드러내기보다 더 천천히 말하고 더 오래 침묵하는 법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언제나 그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연인꾼이 조금 더 자라자 궁 안에서도 그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갈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귀여워했고 어떤 이는 계산된 공손함을 보였으며 어떤 이는 애써 무심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최 씨는 그 미세한 차이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게 맞서기보다 사람의 거리를 조금씩 조절하는 쪽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남기 위해 필요한 섬세한 후퇴의 기술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보기 이후에도 최 씨와 연인꾼을 조용히 살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가 아프지는 않았는지, 최 씨가 무리하지는 않는지 묻게 하고 약재와 옥감을 내리는 식의 호의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그 호의가 너무 오래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궁에서는 누군가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또 다른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후의 보호도도 늘 조용했고 최 씨의 감사도 늘 조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최 씨의 버팀은 늘 안쪽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뒤 궁은 질서를 되찾은 듯 했지만 오래 쌓인 원망과 두려움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연인군이 무사히 자라는 일은 단순한 육아가 아니라 정치의 틈 사이로 한 아이를 숨쉬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아이가 자랄수록 더 기뻐하기보다 더 많은 위험을 함께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1701년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에게 그것은 단지 궁모의 분거가 아니라 처음 자신을 사람처럼 대해주고 오래도록 조용히 보호해주던 한 사람의 부재였을 것입니다. 왕후가 떠난 뒤 그녀는 다시 발밑의 땅이 조금 꺼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오래전 들었던 짧은 말들, 이제는 내 곁에 있으라 같은 문장들이 그날 밤 더 선명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때로 이런 짧은 말들이고 그 말을 건네던 사람이 사라질 때 남는 것은 다시 불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왕후의 죽음 뒤에는 곧 음산한 소문이 따라 붙었습니다. 장씨가 저주와 무당을 통해 해를 꾀했다는 말들이 퍼졌고 궁의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이미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붙였다는 점입니다.
최 씨는 겉으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지만 마음속은 더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보호막이 사라진 뒤 궁의 공기가 다시 위험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숙종의 마음은 왕후의 죽음 뒤 장 씨에게서 빠르게 돌아섰고 그녀를 둘러싼 의혹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순한 악인의 몰락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장 씨 역시 총애와 공포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점점 변해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 몰락을 통쾌하게 느끼기보다 궁이 누구에게도 영원한 안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궁 전체가 술렁일수록 그녀는 더 조용히 아이를 끌어안았을지도 모릅니다. 1701년 가을 결국 희빈 장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쉽게 권선징각처럼 말하지만 실제 그날의 공기는 훨씬 더 무겁고 음산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끝내 독약을 받는 순간 가장 크게 흔들렸을 사람은 어쩌면 그녀의 아들 세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 움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 씨는 두려움의 근원이었지만 동시에 같은 궁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또 하나의 어머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끝은 승리보다 이 궁이 결국 누구도 온전히 살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는 장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장 씨의 죽음은 연인군의 삶에도 새로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겉으로는 한 장애물이 사라진 듯 했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한 세상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존재했고 이제는 죄인의 아들이라는 상처까지 짊어진 왕세자였습니다. 최 씨는 연인꾼에게 세자를 가볍게 여기게 할 수도 지나치게 의식하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네가 공경해야 할 뿐이라는 짧은 가르침 속에 예의와 생존을 함께 담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장 씨의 몰락 뒤 궁은 겉으로는 정리된 듯 했으나 실제로는 더 예민한 균형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시선은 더 복잡해졌고 숙종 역시 애정과 의무 사이에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와 연인꾼은 더더욱 몸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아이가 칭찬을 받는 순간조차 최 씨에게는 자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을 것입니다. 궁의 어머니는 기뻐야 할 때조차 미리 근심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린 연인꾼도 점차 궁의 공기를 읽는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더 말해도 괜찮고 어떤 날은 한마디도 삼켜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익혔을지 모릅니다. 왜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웃지 아니하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최 씨는 사람마다 마음의 날씨가 다르다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완전한 답은 아니었지만 어린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덜 잔인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최 씨가 가장 힘들어한 일 중 하나는 아이에게 상처를 숨기면서도 동시에 경계를 가르쳐야 했다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실을 한꺼번에 말하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예와 침묵의 규율로 세상을 조금씩 익히게 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얻느냐보다 무엇을 잃지 않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궁에서 살아남기 위한 삶의 법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훗날 연인꾼의 성정 어딘가에 오래 남았을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며 연인꾼은 글과 예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에게 배움은 단지 학문이 아니라 위치를 배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총명하다는 말은 기쁜 일이면서도 동시에 더 만회하는 시선을 부르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그가 더 똑똑해질수록 더 낮아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빛나되 튀지 말고 뛰어나되 미움을 사지 말라는 모순된 기도를 날마다 되풀이하면서 말입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몇 해는 겉으로는 큰 파국 없이 흘러가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만회하는 감정이 조용히 굳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자는 상처를 안고 자라났고 숙종은 그와 연인꾼 사이에서 복잡한 거리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 씨는 그 모든 틈 사이에서 여전히 가장 낮은 목소리로 아이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이 조용한 버팀은 훗날 더 큰 의미로 다시 읽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연인꾼이 6살, 7살을 지나며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단순한 어린 왕자로만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총명함과 태도에서 이미 남다른 기색이 드러났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자리가 다르옵니까? 라는 물음은 최 씨의 심장을 잠시 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자리보다 그 자리를 견디는 마음으로 오래 기억되기도 한다 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정답이라기보다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덜 아픈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세자는 이미 장성해 가고 있었고 궁의 시선은 언제나 그를 중심으로 모였다 흩어졌습니다. 최 씨는 연인꾼에게 세자를 향한 예를 잊지 않게 하면서도 그 관계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은 늘 지식보다 거리 조절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대답은 바르게 하되 앞서 보이려 하지는 말거라 라는 말 속에는 궁에서는 정답보다 그 정답이 놓이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씁쓸한 진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숙종은 나이가 들수록 연인꾼의 조심스러움과 최 씨의 침묵을 하나의 품성처럼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눈에 드는 품성도 누군가에게는 다시 불안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꾼의 총명함을 칭찬하는 말조차 최 씨에게는 기쁨보다 먼저 걱정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그녀는 아이가 인정받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너무 인정받아 외로워지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삶이었습니다. 연인군도 점차 어머니의 조심스러움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왜 다들 속마음을 다 말하지 아니하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최 씨는 어떤 말은 한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울 때가 있다고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빠른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궁에서 살아가기 위해 언젠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설명 대신 아이의 손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랑은 많은 말을 하지 못한 채 침묵을 보호의 형태로 건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최 씨의 삶은 더 이상 큰 사건보다 매일의 평온을 겨우 유지하는 일로 더 지쳐갔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나가게 만들기 위해 들이는 보이지 않는 애씀들이 사람을 더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검소해지고 더 낮게 답하며 기쁨과 슬픔조차 쉽게 드러내지 않는 습관을 굳혔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덕이라기보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몸에 밴 방어였고 그 대가를 가장 많이 치른 사람은 결국 그녀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총명함을 보일수록 최 씨는 아이의 스승과 곁사람을 더욱 신중히 살폈을 것입니다. 궁의 아이는 재능만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어떻게 해석하고 부추기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초라하게도 느끼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면서도 세자가 아닌 아이를 그렇게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더 배우기 전에 먼저 오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때로는 배움마저 조심스럽게 숨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자와 연인군 사이에 드러난 대립은 없었지만 궁 안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흐름을 알면서도 결코 먼저 입에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아이가 자랄수록 단순히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과 두려움이 스미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에게 누구와 겨루는 법보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을 먼저 배우게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세자를 향한 연민이면서 동시에 자기 아이를 권력의 잔인함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두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연인꾼이 세자의 얼굴을 오래 바라본 뒤 왜 늘 슬퍼 보이느냐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한참 뒤 슬픔이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단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아이는 뜻을 다 알지 못했겠지만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 건드리면 안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것만은 느꼈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날 밤 아이가 자라서도 타인의 슬픔을 먼저 읽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을지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가장 바란 것은 아이가 똑똑한 것만큼이나 마음이 마르지 않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최 씨의 이름에는 여러 해석이 덧붙었을 것입니다.
왕후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 장씨처럼 앞서지 않는 여인 왕의 총애를 받지만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여인, 그리고 연인군의 어머니. 그러나 그 많은 호칭 뒤의 실제 삶은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큰 승리도 화려한 패배도 없이 부모를 잃고 아이를 잃고 끝내 권력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국문 앞에서 버려진 7살 아이가 먼저 견디는 법을 배워야 했던 어린 시절이 깊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겉보기에 궁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지만 그 고요는 결코 평온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 속에 있었고 연인군은 자라며 점점 더 만회하는 시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종도 늙어가고 있었고 왕이 늙는다는 것은 곧 궁 전체의 긴장이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씨는 아직 그 변화를 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바람의 결이 바뀌고 있다는 것만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모성은 이제 단순히 아이를 살려두는 일을 넘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할지를 붙드는 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종의 나이가 들수록 궁 안 사람들은 더 자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연인군은 아직 세자와 견줄 자리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미묘한 존재가 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사랑을 받되 앞세워져서는 안 되는 아들 존재하되 너무 또렷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아들. 최 씨는 호칭 하나, 인사의 순서 하나, 누군가의 허리 굽힘 하나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앞으로의 시간은 더 어렵고 더 섬세한 조심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자라며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언제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였을 것입니다. 궁은 아이에게 늘 너무 이른 것을 가르쳤고 최 씨는 그 조숙함이 안타까우면서도 그것이 아이를 살릴 힘이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천진함을 지켜주고 싶으면서도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 모순은 궁의 어머니만이 아는 깊은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세자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함께 자라던 때 최 씨는 연인군에게 더욱 조심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세자를 향한 예는 단순한 법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 앞에서 몸을 더 낮추는 법과도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적은 날에는 더 조심히 인사를 드리면 된다는 가르침 속에는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권력을 쥐게 될 아이에게 가장 어려운 덕목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이 연인군을 부르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다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총명하게 답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일수록 숙종은 흐뭇했겠지만 최 씨에게는 그 칭찬이 곧장 불안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총명하다는 말은 궁에서 순수한 칭찬으로만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쁨을 속으로 삼키고 두려움은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법을 더 익혀갔을 것입니다. 연인군도 점차 아버지의 관심이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왕의 사랑이 기쁨이면서도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의 더 깊어진 침묵과 주변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를 통해 느꼈을지 모릅니다. 최 씨는 아끼는 마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을 설명하기보다 그 사랑이 불러오는 무게를 먼저 견디게 해야 하는 슬픈 가르침이었습니다. 최 씨 자신도 변해 가는 아이를 보며 놀랐을 것입니다. 품 안의 어린아이가 이제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의 빈칸까지 읽으려 하는 소년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총명함이면서도 너무 이른 체념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아이가 복잡해지더라도 차가워지지는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궁은 진심만으로 살 수 없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마음까지 메말라야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최 씨의 방은 연인군에게 궁에서 가장 숨을 놓을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밖에서는 자세와 말과 표정을 모두 가려야 했지만 어머니의 방 안에서만큼은 잠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처에도 늘 오래된 슬픔이 깔려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가 무사히 잠드는 때가 가장 기쁘다.
말은 그녀의 행복이 얼마나 작고 절실한 모양으로 줄어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진실한 행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인군은 여러 궁인과 스승내관들 속에서 자라며 조금씩 많은 흔적을 받았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관계들을 멀리서 늘 살피며 지나친 애정도 지나친 엄격함도 경계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가 실수한 뒤 스스로를 지나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잘못을 내 탓으로 돌리지는 말거라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아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상실 앞에서 늘 자기 잘못을 먼저 찾았던 그녀 자신의 오래된 상처에서 나온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심히 지켜낸다 해도 아이가 자랄수록 바깥 세상과의 접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인군은 점점 더 왕실의 일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고 최 씨는 그만큼 더 깊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영리함보다 절제를 높아짐보다 오래 살아남는 법을 먼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사람의 아픔을 잊지 않는 마음을 지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궁에서는 그것이 가장 어렵고도 가장 절실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인꾼의 유년은 겉보기에 큰 파국 없이 그러나 안쪽에서는 끊임없는 조심과 감정의 절제로 채워진 채 흘러갔습니다. 최 씨는 이제 단지 아이를 살려두는 일을 넘어 아이가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은 더 이상 생명만이 아니라 이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용히 더 낮게, 더 오래 버텨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궁의 시간은 늘 조용히 흐르는 듯 하지만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를 품고 있습니다. 숙종이 늙어 갈수록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더 자주 계산했을 것이고 연인꾼 역시 더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으로 남기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최 씨는 사람들의 애매한 친절과 모호한 침묵 속에서 아이가 새로운 단계의 위험 속으로 들어서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정말 약할 때는 대놓고 모욕받지만 조금이라도 의미를 띠기 시작하면 오히려 애매한 예와 계산된 호의가 따라붙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연인꾼이 자라며 최 씨가 가장 먼저 절실히 느낀 것은 궁에서는 재주보다 때를 아는 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해도 그것을 다 드러내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귀한 일이나 다 보일 필요는 없단다 라는 가르침 속에는 재능을 꺾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 빛이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아픈 보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렵 바깥에서도 연인군의 이름은 조용히 더 자주 오르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노골적인 기대나 대비는 아니었더라도 총명하고 조심스럽다는 평판이 퍼질 수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이런 흐름을 직접 듣기보다 사람들의 말투와 시선, 스승들의 태도 속에서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기대는 축복만이 아니라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바로 연인군이 자기 자신이기보다 누군가의 셈법 속 의미로 읽히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세자와 연인군의 관계 역시 여전히 조심스러운 거리 위에 있었습니다. 최 씨는 아이가 세자 앞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지도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견주는 듯 보이지도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 마음이 무거운 날이 있단다. 그럴수록 네가 더 공손하면 된다 라는 말에는 상처를 곧장 원망으로 돌리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연인꾼이 자존심보다 절제를 먼저 배우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숙종이 연인꾼을 향해 품은 정은 단순한 부성애를 넘어선 무엇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고 총명하며 지나치게 나서지 않는 이 아이는 왕에게 일종의 위안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최 씨의 두려움도 함께 깊어졌을 것입니다. 궁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너무 자주 같은 뿌리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큰 것을 바라기보다 그 사랑 때문에 아이가 먼저 미움을 배우는 일만은 없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최 씨가 더 조심스러워질수록 연인꾼은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도 어떤 이름 앞에서 손끝이 굳고 시선이 낮아지는지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물러서는 것이 언제나 지는 것은 아니란다.
라는 말은 최 씨가 살아온 세월 전체의 요약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부모를 잃고 궁에 들어와 이름 없이 살고 아이를 잃고 또 다른 아이를 지키며 배운 삶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최 씨는 아이가 자기 뜻보다 더 멀리 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야심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더 총명해지고 더 눈에 띄고 왕의 관심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가 더 큰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 축복인지 불행의 입구인지 쉽게 말할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오래 살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너무 높은 곳에 가지 않기를 비는 모순된 기도를 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 씨는 그런 두려움을 아이에게 다 드러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신 서둘러 앞서가지 말 것, 타인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남을 누르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릴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란다 라는 말 속에는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보아온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바란 강함은 칼의 강함이 아니라 오래 아프고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강함이었습니다. 조정박 세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연인군이 정치의 중심에 들어선 것은 아니었지만 왕실의 또 다른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미 흐릿한 가능성에 여러 뜻을 붙였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그런 바깥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문턱을 넘어 드나드는 사람들의 표정과 애매한 예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작은 일상에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제때 먹고 자고 예를 잃지 않고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 것. 바로 그런 평범한 질서를 지키는 일이 가장 큰 보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 씨의 삶은 다시 새로운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이름과 존재를 갖게 된 아이가 무엇을 잃지 않고 자라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크게 나아가기보다 더 조용하고 더 낮은 자리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위한 마지막 울타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처사이와 살아있는 둘째를 함께 떠올리며 최 씨의 기도는 결국 한 방향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높이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먼저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고, 살아남도에 차가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연인꾼의 이름이 궁 안팎에서 더 무게를 띠기 시작하자 최 씨는 세상의 변화보다 먼저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오래 머무는 날이면 아이는 더 말이 적어졌고 칭찬을 들은 날일수록 오히려 더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 철든 아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변화가 기특하기보다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름과 자리를 먼저 헤아리기도 한다. 그러니 더더욱 내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을 건넸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이 늙어 갈수록 궁 전체는 겉으론 평온해 보여도 안쪽에서는 다음을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는 여전히 중심에 있었지만 그를 둘러싼 긴장도 함께 자라고 있었고 연인꾼은 어떤 이에게는 위로, 어떤 이에게는 불안, 또 어떤 이에게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가능성처럼 보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이 흐름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사람들의 표정과 왕의 태도 세자에 대한 말이 무거워지는 순간들을 통해 먼저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바깥의 바람을 자기 뜻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조용히 가르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이제 어머니의 표정만으로도 날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 최 씨는 아이 앞에서조차 더욱 얼굴을 고르게 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이 무너져도 더 부드럽게 웃고 더 천천히 말하며 손끝만은 고요하게 유지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늘 다 보이는 얼굴로만 살 수는 없단다. 라는 말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궁에서 살아온 그녀의 생존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아이에게조차 불안을 절반만 보여주어야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연인군의 곁에도 그를 따르거나 아끼려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진심이었겠지만 어떤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계산했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바로 그런 작은 맴돌을 가장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사람의 다정함은 고맙게 받되 그 뜻을 서둘러 믿지는 말라고 가르쳤을지 모릅니다. 너무 일찍 사랑받는 데 익숙해지면 훗날 그것이 계산으로 바뀔 때 더 크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에도 세자를 중심으로 충성과 불안을 함께 품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안 때문에 다른 왕자들을 조용히 살피는 시선도 자라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 씨는 이를 직접 듣지 못해도 사람들의 말투와 태도 속에서 아이가 이미 타인의 상상 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깥의 기대보다 연인군 안의 중심을 잃지 않게 붙드는 일에 더 매달렸을 것입니다. 어느 흐린 날 연인군이 드물게 불만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왜 늘 자신이 먼저 조심하고 물러서야 하느냐는 소년의 상처와 자존심 앞에서 최 씨는 꾸짖지 않고 네가 물러서는 것은 남이 옳아서가 아니라 네가 오래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 말은 비겁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길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차갑게 들렸을 뿐입니다. 그날 밤 최 씨는 자기 자신의 삶을 오래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국문 앞에서 버려진 아이 이름 없이 일하던 무수리 아이를 잃고도 크게 울지 못했던 어머니, 그리고 기쁨조차 조심해야 하는 지금의 자신. 그 같은 길을 이제 아이에게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르침은 언제나 아이를 위한 말이면서도 동시에 자기 삶을 간신히 붙드는 고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연인꾼은 어머니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점점 그 말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 살아야만 오래 살 수 있사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최 씨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짧은 말 안에는 신분과 상실 기억과 현재의 위태로움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연인꾼은 어머니를 단지 다정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견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모자의 관계가 더 깊고 무거운 이해 속으로 들어가던 때 궁 바깥의 시간도 함께 앞으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늙어가고 세자의 앞날을 둘러싼 말들은 아직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인꾼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희망처럼 누군가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처럼 보이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최 씨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아이가 타인의 기대에 취하지도 두려움에 짓눌리지도 않도록 마음의 중심을 붙드는 일에 더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 씨와 연인꾼의 삶은 다시 새로운 문턱에 닿게 됩니다. 이제는 단지 생명을 지키는 것을 넘어 살아남은 이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그리고 그 이름이 마음을 어떻게 흔들지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검소하며 고개를 낮춘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 안에서는 아이를 보호하면서도 가두지는 않으려는 더 복잡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더 이상 어머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궁 바깥의 기류가 연인군의 이름을 더 자주 떠올리기 시작했을 무렵 최 씨는 아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이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표정과 말, 누군가를 대하는 방식까지도 아이의 이름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조용함을 덕으로도 숨은 뜻으로도 읽으려 했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해석들 앞에서 더 설명하지 않고 더욱 검소한 차림과 절제된 태도로 자신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내지 않는 사람에게도 세상은 때로 더 큰 의미를 덧씌웁니다. 연인꾼이 성장할수록 그에게 기대되는 모습도 점점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단지 총명하고 예바른 왕자가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지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스승의 칭찬조차 기쁨으로만 남지 않는 세계에서 최 씨는 아이에게 먼저
오늘 내 마음은 어땠느냐고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칭찬이 기쁘면서도 숨이 막혔다는 아이의 대답 속에서 그녀는 안도와 슬픔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가 조심을 배우고 있다는 안도, 그 두 조심이 너무 일찍 기쁨마저 망설이게 만든다는 슬픈 말입니다. 세자와의 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채로 남아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관계는 더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연인군이 세자 앞에서 느끼는 조여 오는 듯한 감정을 들었을 때 최 씨는 그것이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을 대하는 막막함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많이 다친 뒤에는 곁에 있는 사람도 조심스러워지는 법이라는 말 속에는 세자의 차가움을 곧장 미움으로 잃지 않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가 연인꾼에게 남기고 싶었던 가장 조용한 유산은 바로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감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이 연인꾼에게 보이는 관심은 이제 단순한 다정함을 넘어 아이의 성정과 절제까지 살피는 눈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인군이 옳은 말이라도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할 때가 있다고 답했을 만한 아이였다면 숙종은 그 덕을 기특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 씨는 그런 일화를 듣고도 쉽게 기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장점이 이 궁에서는 순수한 칭찬으로만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인정받더라도 그 인정 때문에 먼저 외로워지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왕의 시선이 깊어질수록 어머니의 두려움도 함께 깊어졌을 테니까요. 이 시기에 최 씨는 연인꾼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라고 더 자주 일렀을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지 말고 먼저 기뻐하지 말며 무엇보다 먼저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궁의 독을 미리 피하게 하는 지혜였을 것입니다. 남의 몫을 오래 바라보면 자기 마음이 흐려진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기 삶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을 가르쳐도 연인군 역시 사람인 이상 자기 존재를 시험해보고 싶은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최 씨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르다는 뜻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 답답하게 들렸겠지만 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를 늦추는 법을 먼저 익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 늦춤이 아이를 살리는 속도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의 절제와 조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타고난 기품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질과 상처가 함께 빚어낸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본래 기품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최 씨는 그 뒤에 쌓인 울지 못한 어린 날들과 잃어버린 것들의 시간을 함께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조차도 그녀에게는 때로 슬프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아이가 잘 자랐다는 말 속에 너무 일찍 많은 것을 감당해 버렸다는 뜻이 함께 숨어 있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이 무렵 최 씨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눈에 보이는 적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연인군에게 희망을 걸고 누군가는 그 희망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아이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도 세상은 이미 그의 이름 위에 뜻을 얹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처사이와 연인꾼을 함께 떠올리며 최 씨는 살아있는 아이가 때로는 너무 많은 의미를 짊어져 더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연인꾼 역시 자라며 이제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기쁜 날에도 마음을 다 내보이지 못하는 혼란 앞에서 최 씨는 감춘다고 해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것뿐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 말로 조금 안도했을 수 있지만 최 씨는 속으로 또 다른 두려움을 품었을 것입니다. 조심이 오래 쌓이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어디까지인지조차 헷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자기 삶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인군의 이름과 마음, 그리고 그를 둘러싼 시선은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최 씨의 가르침은 이제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아이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게 붙드는 마지막 끈처럼 되어 갔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이의 안전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서더라도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람이 앞으로 더 거친 역사와 부딪히게 될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긴장은 언제나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예가 조금 더 깊어지고 말끝이 더 조심스러워지고 아이가 떠난 뒤 침묵이 더 길어질 때 최 씨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연인꾼이 이제 사람 자체가 아니라 저마다의 뜻으로 읽히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보다 그 얼굴을 둘러싼 공기가 먼저 두려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자의 자리와 마음을 둘러싼 불안도 이 무렵 더욱 조심스러운 문제가 되어 갔을 것입니다. 최 씨는 연인꾼이 세자를 향한 불편함을 곧장 불만으로 바꾸지 않도록 먼저 상처 입은 사람의 자리를 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자리가 무거울수록 곁에 선 이의 마음도 가벼울 수 없다는 가르침 속에는 세자를 경쟁이 아니라 상처의 자리로 보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였고, 그래서 더 어렵고 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숙종의 시선에도 이제는 늙은 왕만이 지니는 복잡함이 더해졌을 것입니다. 세자에게는 의무와 걱정을, 연인꾼에게는 안쓰러움과 신뢰를 함께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는 어찌 늘 서두르지 않느냐? 는 물음에 연인군이 서두르면 놓치는 것이 많사옵니다 라고 답했다면 그 말은 단순한 총명함이 아니라 최 씨의 오랜 삶이 아예 안에 스며든 결과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안도와 슬픔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안도, 그러나 그 잘 자람 속에 이미 너무 많은 인내와 관망이 묻어 있다는 슬픈 말입니다. 이 시기에 최 씨는 연인군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보다 무엇을 서두르지 말라고 더 자주 일렀을 것입니다. 먼저 나서지 말고, 먼저 기대지 말며 무엇보다 타인의 말이 자기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녀가 아이에게 심고자 한 것은 재능보다 기다림이었고 앞선보다 때를 읽는 감각이었습니다. 어쩌면 훗날 연인꾼의 큰 힘 가운데 일부는 바로 이 오래 기다리는 법에서 자라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간도 옵니다. 연인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자기 이름 위에 뜻을 얹기 시작한다는 불편함을 조금씩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이 제 대신 말을 만든다는 소년의 감각 앞에서 최 씨는 단지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더더욱 내 스스로가 너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세상이 붙이는 이름보다 아이 안에 남아있을 자기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최 씨도 이제는 연인군을 단지 품 안의 아이로만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더 총명해지고 더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될수록 그는 더 이상 나만의 아이로 남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받아들임은 자랑이라기보다 상실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보호는 점점 더 바깥에서 감싸는 보호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기준을 남겨주는 형태로 바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인꾼이 자기 판단을 품기 시작하며 모자의 대화도 더 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늘 물러서기만 하면 세상은 끝내 저를 제가 아닌 뜻으로 부를 것이라는 아이의 말은 그가 처음으로 자기 존재를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지만 드러나는 순간의 대가가 너무 이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드러난 뒤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세상보다 조금 늦추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최 씨는 자주 과거를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시절 궁에 처음 들어간 날, 인현왕후의 손길 처사이의 죽음, 그리고 연인꾼의 탄생까지. 그런 기억들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아이에게 왜 그토록 조심을 가르쳐야 하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근거였을 것입니다. 너는 내게 남겨진 것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마음은 사랑의 고백이자 공포의 고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위에 그녀의 모성은 오래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쌓여오던 긴장은 이제 조금씩 더 선명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큰 충돌은 없었더라도 사람들은 더 자주
연인군의 성정과 행동을 주목했고 세자와 왕실의 앞날을 두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연인군도 어느 정도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최 씨는 더 이상 아이를 완전히 무지한 채로 지켜둘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세상이 무엇을 바라든 아이가 먼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붙들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최 씨와 연인군의 삶은 또 한 겹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단지 살아남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이름을 어떻게 견디게 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남의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훈련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더 이상 개인의 생존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침묵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랑은 바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인군 안에서도 이제 자기 자리를 스스로 헤아리려는 움직임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끝내 자기 자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와 아니할 때는 어찌 다르옵니까? 라는 질문은 더 이상 아이의 호기심이 아니라 다가올 시간을 예고하는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자리보다 먼저 그 자리를 통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해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날이 오면 알게 될 것이라 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녀는 아이가 먼저 권력보다 책임의 그림자를 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숙종의 곁에서도 더 많은 결정이 늙은 왕의 피로와 후회 속에서 내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연인군을 향한 안쓰러움, 그리고 그 아이 안에서 보이는 신중한 기질이 뒤섞인 시선은 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형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최 씨는 그런 왕의 믿음이 보이면서도 동시에 더 많은 경계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침묵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기특함과 슬픔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늘 너무 이른 짐이 아이 어깨 위에 놓이는 순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법이니까요. 세자를 둘러싼 불안은 여전히 궁 전체에 가장 깊은 그늘처럼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조심했기에 더 많은 감정이 말없는 표정과 침묵 속에 숨어 있었고 연인꾼도 그 무게를 점점 느꼈을지 모릅니다. 세자 저하를 보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무언가를 잃는 듯하다는 감각 앞에서 최 씨는 세자의 자리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곁에 서니까지 함께 무겁게 만드는 자리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의 질서 이전에 상처 입은 사람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최 씨는 연인꾼에게 절제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는 습관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억울함 같아도 부끄러움일 수 있고 부끄러움 같아도 두려움일 수 있으니 자기 감정에 서둘러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은 약함이 아니라 깊은 절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언젠가 큰 자리에 서더라도 먼저 자기 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궁 바깥의 붕당과 조정도 점점 더 분명한 방향성을 띠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직 연인꾼을 전면에 세우는 말은 드물었더라도 왕실의 장래를 생각하는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이런 흐름을 직접 듣지 못해도 사람들의 태도와 소문의 결 속에서 아이가 더 이상 단순한 왕의 아들로만 남지 않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가 누구의 기대에도 먼저 취하지 않고 누구의 두려움에도 먼저 짓눌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연인군 역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이 더 이상 자기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 간다는 감각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어떤 뜻을 붙이고 있었고 소녀는 그 시선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 없이도 의미가 되어 버릴 수 있사옵니까? 라는 물음 앞에서 최 씨는 세상이 붙이는 뜻이 사람을 다 삼키지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자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야말로 그녀가 아이에게 남기고자 한 가장 깊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의 모자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긴 침묵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리라기보다 말로 다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둘은 때로 더 적게 말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함께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연민,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예감까지. 그들의 침묵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안도이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다는 체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최 씨는 이 무렵부터 연인군이 언젠가 자기 품을 떠나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어머니만이 아는 또 다른 상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뒤 안에 오래 남을 기준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최 씨가 남기고자 한 것은 높은 뜻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자리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단순한 총애나 후궁의 상승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태어난 한 소녀가 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이름 없는 노동과 상실 두려움과 침묵을 지나 한 아이를 끝까지 사람답게 지켜내려 한 긴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크게 싸우지 않았지만 누구를 미워하지 않을지 어떤 말을 삼킬지 언제 물러서고 무엇을 끝까지 지킬지를 계속 선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용한 선택들이 결국 한 아이의 성정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돌아보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최 씨가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화려한 총애나 아름다운 승리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잃고도 끝내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긴 인내에 있다는 점입니다. 실록은 그녀가 숙빈 최 씨가 되었고 연인꾼을 낳았으며 그 아이가 훗날 영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그러나 기록이 말하지 않는 밤과 상실 다정함과 기도는 대부분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침묵의 빈칸을 가장 절제된 상상으로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진실은 이것일 것입니다. 역사는 왕과 사건을 남기지만 그 사이를 견딘 사람들의 조용한 사랑과 버팀이야말로 한 시대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만든다는 것.